물은 가파르게 변해갔다. 사방에 떠다니던 현란한 불빛들이 수면에 다 찰랑였다. 수변에 앉아있던 그에게 남자가 말을 붙였다. 철로 밑에 종이 박스를 깐 지 몇 해가 되었지만 그는 누구와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언어를 잊은 듯 대답이 없는 그에게 남자가 통조림 2개와 밥 1통을 놓고 갔다. 길고양이나 들개에게 캔을 놓아주듯 남자는 조심스러웠다. 잠시 후 천변 위로 열차가 지나갔다. 다리가 오래 흔들렸다. 다리 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자가 단속을 하러 나온 사람은 아닌 듯했다. 그전에도 보수 작업을 하러 왔던 인부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며 관련 부서에서 사람이 나와 위험한 철로 밑에서 빨리 나가라고 죄어쳤다. 그들은 다리 밑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곳이 그에게는 안전한 장소였다. 천변 위의 다리는 그에게 지붕 같은 것이었다. 어느 때인가는 나갔다 온 사이에 뭉쳐두었던 옷 꾸러미들과 종이 상자가 싹 사라지고 없었다. 그를 철로 밑에서 몰아내기 위해 물건들을 치워버린 것이었다. 그는 부근의 전봇대 옆에서 그것들을 발견하여 다리 밑으로 다시 가져다 놓았다. 남자가 가고 난 뒤 그가 통조림을 땄다. 밥 위에 가공된 생선 쪼가리를 올렸다. 통조림을 가져다 준 젊은 남자는 머리가 희뜩희뜩한 그에게 선생님이라 존칭하며 자신을 다리 윗동네에 사는 전도사라고 소개했다. 그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남자를 쳐다보자 동행하여 온 키 작은 여자가 전도사란 목사와 지인배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거들었다. 남자가 주 예수와 더불어 원대한 꿈을 꾸라고 말해주었다. 그것은 거창한 말 같았다. 남자가 일컫는 원대한 꿈 속에는 천국에 대한 약속 외에도 작금의 삶을 벗어나 그를 푼푼한 노년으로 이끌어줄지 모르는 신의 해은이 들어있었다. 그러했지만 그에게 일거리를 알선해 주겠다거나 살 길에 대한 방도를 안내해 주겠다는 말 따위는 건네지 않았다. 자신이 하러 다니는 일을 남자는 전도활동이라 불렀지만 구체성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은 듯했다. 어째서 남자는 이곳에 온 것일까? 사랑을 실천하여 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모양이었다. 한데 그런 의도가 그의 삶에 힘을 줄 것 같지는 않았다. 남자는 낭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밥을 먹고 난 후 그는 빈 캔 1개를 갈무리했다. 알루미늄을 모으면 약간의 돈이 되었다. 다리 위로 올라간 그는 역으로 향했다.
역의 층계참에 아기 엄마가 있었다. 아기 엄마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어느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떠올랐었다. 그것은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이었다. 이삭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그림 속의 사람은 애를 업고서 몸을 수그리고 있는 아기 엄마의 모습과 흡사했다. 두건을 쓴 그림 속의 여인네들처럼 층계참의 아기 엄마도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썼다. 아기의 머리를 몽땅 덮을 만큼 포대기를 바짝 올려 묶음으로써 아기에게도 쓰기를 쉬운 양을 하고 있었다. 수건을 푹 덮어 써서 그런 것인지 아기 엄마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삭 줍는 이들의 표정과 아기 엄마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두 그림의 공통점이었다. 밀레이 그림첩에서 보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솟구쳐 올랐다. 우유를 휘젓는 사람, 세탁하는 여인, 건초 묶는 사람들. 그런 그림들 속에서 아기 엄마를 몇 번인가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밀레의 그림을 보기 위해 날마다 역으로 갔다. 세상이 반쯤 미쳐서 돌아간다고 치면 아기를 업은 모습이 구걸하기 좋게 만든 모조품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는 영내에 존재하는 그림을 외면할 수 없었다. 머리를 조아린 아기 엄마 앞에 작은 갑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다 그가 동전을 넣었다. 혼자 몸도 버거운데 아기까지 먹여 살리려면 더 절망스러울 것이라고 남들은 말할지 몰랐다. 그러나 구걸을 해도 아기와 함께인 엄마가 그는 부러웠다. 사람들은 혼자인 사람을 꺼려했다. 고독한 존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그런 운명이 전이 될까봐 그러는 것인지 미리 보호막을 쳤다. 힘없는 존재와 얽히게 되면 자신들이 어떤 손해를 보거나 애매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하여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지인이 있음에 안심했다. 그들은 누구나 혼자라는 사실을 잊은 듯 했다. 혼자임이 분명한 삶에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을 놓거나 과시하고 싶어 했다. 언제인가 일자리를 구할 양으로 찾아간 곳에서 그에게 혼자 사는 사람이냐고 물어왔다. 그가 잠자코 있자 저쪽에서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의아스러웠다. 본래부터 가족도 있고 돈도 있어서 안도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만히 둬도 잘 살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혼몸이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다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사람이란 힘없는 존재를 보면 안 됐다는 마음만 드는 게 아닌가 보았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못은 아니었으므로 그는 저편의 말을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자리를 줄 수 없소 정도로 알아듣고 몸을 일으켰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쪽으로 가보았다. 이즈마기는 발견하기 어려운 공중전화 부스를 거기서 본 적이 있었다. 어느 결에 아파트 울타리 안으로 발을 디딘 그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그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크게 마음을 주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의 머릿속에 여자의 전화번호가 떠올랐다는 것이 객적었다. 탈색이 된 부스로 들어가 숫자를 누르자 저편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가 여자의 이름을 댔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잠시간 말을 하지 않았다. 얼마가량의 시간이 흘러가는 듯했다. 저편에서 전화를 끊지 않고서 붙들고 있었다. 전화선을 잡고 있던 목소리는 여자가 죽었다고 했다. 그는 부스를 나오며 죽은 여자의 첫인상을 떠올렸다. 여자는 살이 쪄서 몸집이 커 보였다. 여자가 일하는 곳에서는 일반 식당에서 내놓은 밥값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끼니를 팔았다. 작은 구멍으로 찬과 국이 담긴 쟁반들이 드나들었다. 그 사이로 여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약간 보였다. 가끔씩 여자와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음식이 놓인 쟁반을 내주기도 했다. 얼마쯤 지났을 때 그는 여자가 제 엄마의 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홀에 나와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은 없었다. 작은 배식구로 밥쟁반을 내고 받을 뿐이었다. 그가 고독한 것은 사실이었다. 전에 일했던 공장으로 불현듯 전화를 걸었던 이유도 외로워서였을 것이었다. 일을 하며 아름이 있던 아줌마를 그가 바꿔달라고 했다. 아줌마는 그와 형편이 비슷했다. 그는 별 의도 없이 전화를 걸은 것이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안부를 물었고 곧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제꺽 여자 하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저쪽에서는 서둘러 그와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다. 자신에게 연심을 품고 있기에 그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라고 단정한 아줌마는 재빨리 선을 그으려 들었다. 그런 목적으로 전화를 걸은 것이 아니었는데 눈치 빠르게 앞서가는 공장 아줌마가 얄망스러웠다. 굳이 그럴 것까지 없다고 맞서며 요란스럽게 굴기도 못하여 얼떨결에 소개받은 사람이 밥집 여자였다. 모든 게 외로움을 흘리고 다닌 탓이었다. 좁은 배식구를 통해 처음 대면하게 된 밥집 여자에게는 애가 딸려 있었다.
다리를 놓은 공장 아줌마의 말에 의하면 여자는 그에게 걸맞은 상대였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괜한 분별을 가진 공장 아줌마보다야 차라리 밥집 여자가 낫기는 했다. 항불안제를 먹고 있던 탓인지 여자는 말이 어눌한 데다 흐리멍덩했다. 여자가 흐릿한 정신이어서 아이를 꼼꼼하게 보살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여자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가 여자와 아이에게 해줄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자기 엄마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때문에 정신이 그렇게 되었으면서도 엄마를 놓지 못했다. 자신을 병들게 만든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각성이 여자에게는 있지 않았다. 눈을 뜨게 된다면 여자는 혼자가 될 게 틀림없었다. 사람들의 무의식은 혼자가 됨을 두려워했다. 어른이 된 여자는 아직도 제 엄마의 비난과 지시를 듣고 있었다. 엄마의 입에서는 긍정이나 부드러움은 나오지 않았다. 여자의 엄마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 여자 또한 순순하지 않았다. 유아기부터 짓눌려왔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풀고 싶어 했다. 여자는 그것을 그에게 풀려들었다. 그가 평상심으로 하는 말을 갖고도 여자는 비난이나 다그침으로 받아들여 공격적이 되었다. 여자의 그런 상태를 그는 받아줄 수 있었다. 한데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리 없었다. 여자는 점점 더 정상적인 정서를 잃어갔다. 그는 어쩌다 한 번씩 여자를 떠올리며 살았다. 그러던 차에 기차역 층계참에서 아기 엄마를 보게 된 것이었다. 왠지 그는 아기 엄마가 여자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여자가 자신의 지난 삶을 내버리고 역으로 나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아기 엄마를 그때 만났던 여자라고 보기에는 등에 업힌 아기가 너무 어렸다. 밥집 여자가 데리고 다니던 아이는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커버렸을 것이었다. 그에게도 푸릇했던 때가 있었지만 더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10살 이전에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어찌 살았는지를 모르는 것과 비슷하게 그는 젊었던 때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한 번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가족들이 주었을 그것, 결혼하며 받았을지도 모를 그것, 아기가 태어나 아버지가 되었을 무렵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그런 일상에서 오는 자잘한 것들을 그는 가진 적이 없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살아본 적도 없었다. 부러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다.
시간은 그때에 멈춰 있는 것도 같았다. 고아 동네를 나와 진눈깨비 내리는 길을 혼자 걸어가던 그때에 시간은 멎어 있는 듯 했다. 천변 구석배기에 종이상자들을 깔은 후 그 위에 옷가지들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마련한 자리에 그가 들어 누웠다. 남아있던 옷가지로 몸을 덮고서 눈을 감았다. 도처의 불빛들과 소리들이 넝마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넝마 더미에 누워 전에 천변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물건을 떠올리고 있었다. 취재를 하러 왔다며 며칠을 머물다 간 사람들은 애벌레 모양의 침낭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가 있던 침낭 속은 어떤 느낌일까? 그것은 최소한의 거처일지도 몰랐다. 그것이 자꾸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해가 밝았다. 얼음꽃이 핀 밥으로 그는 끼니를 때웠다. 모아놓았던 병들과 새부치들을 들고 그가 다리 위로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들렀던 역에서 아기 엄마를 보지 못한 것이 그는 섭섭했다. 다음 날에도 그는 역으로 갔다. 아기 엄마는 나와 있지 않았다. 여러 날을 역으로 나갔으나 그는 아기 엄마를 보지 못했다. 저녁볕이 들어갈 무렵 다시 역으로 가보았지만 층계참에는 아무도 없었다. 며칠 뒤 사람들이 붐빌 시간에 맞춰 역을 찾아가 보았으나 아기 엄마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낮에도 다리 밑 그늘진 곳에 누워 햇볕을 쬐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시 가본 층계참에는 머리핀을 늘어놓은 노점이 앉아 있었다. 노점을 지나쳐 그가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개찰구는 열려 있었다. 밀레의 그림이 걸려있지 않은 그곳에 그는 머물고 싶지 않았다. 플랫폼이 있는 안쪽으로 그가 발을 내딛었다.